예, 두 번째 이어서 갈게요. 지금부터요, 실제 상담 온 거 말씀드렸을 때 그 전에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파괴대책 나왔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당근을 주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임대사업자 당근제에 강하지 않을 거예요. 좀 주긴 주는데 뭐 그렇게 혹할 만큼 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정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공포 분위기 잡은 걸 갖다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물러나서 풀어주는 분위기를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임대사업자하고 끌고 가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갖다 어느 정도 실거주자하고 바꿔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크게 좋을 확률은, 저는 큰 메리트로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다음인지 전인지 하여간에 또 나올 게 뭐냐면 금융규제, DSR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쪼갤 거 같고요. 그럼 요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말 끝나고 비수기예요. 예. 대출 안 나오는 시기. 그 다음에 2월이 뭐냐면은 막차예요. 3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시려면 2월 초에는 보통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반은 걸리니까, 빨라도 한 달 정도는 걸리니까 보통의 경우에 마음이 급하시겠죠? 이 시기에는 사실 시장이 좋기가 힘들어요. 생각이 썩 좋기는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 시기 잡은 게 차라리 하려면 임대사업자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걸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올 거예요. 또는 이때의 급매, 마지막에 급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시장에 보면 쭉 보시면, 야, 연초에 얼마가 떨어졌을 때 그걸 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연초에 물건 거기 가격이 얼마가 떨어져서 그걸 사셔야 돼. 근데요, 연초에 그 가격이 떨어져서 나온 매물은요 거의 몇 개 안 돼요. 불과 며칠 안 돼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만 전부 다 사고 갔어도 그 매물은 급매물로 안 나와요. 아니, 매도자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왜 급매를 내놓겠어요?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얘기하신 분만도 얼추 좀 숫자가 되거든요. 그분들만 몰려가셔가지고 그거 잡아가셨어도 급매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는 한번 그냥 물건 하나 나와서 딱 최하가 찍으면 이게 최저가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얘기하는 거? 난 이때 갔는데 최저가보다 몇 천만 원 더 싼 게 이거 있어, 이걸 잡았어야 돼라고 이구동 보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다 가서 이거 잡아가면 이 물건 안 나와요.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바닥에 이걸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는 어느 정도 운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 연구하시면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시장을 좀 왜곡하는 면이 있어, 왜곡시키는 면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급매물이 안 나와요. 여기 잡을 때 거기 시세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난 미리 샀는데 내가 바본가 봐 하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다 갔어도 그 매물은 그 가격에 안 팔려요. 훨씬 더 높이 팔리죠. 급매물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급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너무 바닥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사업자 나오고 하면 이때 요즘은 오히려 워낙 빨라가지고 초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초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요 끝쪽에서 반영은 오히려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는 물건이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입장이시면 굳이 2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시겠어요? 이 앞에 조금씩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때는 거의 적을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한시적 정책 같은 경우는 끝쪽에서 물건이 많은 건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요즘 또 워낙 정보가 빨라서 그런지 꼭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꼭 맨 바닥에서 사겠다. 대한민국 최저가로 매수를 하겠다. 그건 대한민국 최고가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했다 싶으면은 지금 최근에 질문 많이 온 데가 목동이 좀 질문이 많이 와요. 목동이 좀 가격 하락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목동 쪽 매도 문의도 많이 오시고요. 반면에 매수 문의도 많이 오세요. 분당 같은 데도요 매도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요 매수 문의도 많이 와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약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1차 매수 시기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면 그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물건 정말 급하니까 그거는 싸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잡는 건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일찍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난 이거 못 잡아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난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싼 거, 급매물 나올 만한 거, 아무래도 2월 달에 더 급할 테니까 그걸 노리시던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각자 투자자들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금매물이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해요. 굳이 그런 거 치열하게 보고 싸워야 돼. 그러다가 또 못 잡으면 또 영향이 크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안전하게 가자 주의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지간히 적정히 조정됐다 싶으면 그냥 매수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뭐냐면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서울 쪽에 영향을 주고 맞는데요. 거기까지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재건축 쪽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서울 재건축 쪽은 대부분요 사람들이 남기고 싶은 한 채예요. 마지막 한 채. 그 전에 매도를 하신 거는 거길 여러 채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비감을 맞추려고 매도를 하신 거지, 그 매도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아마 곧 그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파위 대책의 영향이 양도세적 영향을 받는데, 그거 말고는 오히려 뭐가 크다고 생각하려면 좀 대출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대출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초제 쪽 말씀드렸죠. 제초제가 시행이 되면은 제초제가 시행이 되면은요 두 가지가 나뉘어요. 적용받는 곳, 적용 안 받는 곳. 적용받는 곳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초제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 좀 세게 나올 확률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금 사실 기준이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한데 좀 세게 나올 확률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적용받는 곳은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안 받는 곳은 반대로 올라가겠죠. 시장 전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요 이걸 보고 어차피 이거는 이 영향을 받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제초제가 달랑말랑 했던 애들,
이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보고 누가 영향을 받냐면 어차피 제초제 각오했던 데들, 이런 아이들이 이걸 보고 아 저거는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얘네도 하락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초제가 딱 받는다면요, 대부분 이런 거의 영향은 뒤로 한 1년 정도예요. 그 아마 2019년이 오기 전에 어찌저찌 해결이 될 거예요. 뭐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던 뭘 하던 등등. 그럼 사실 이 늦은 애들은 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 암흑기간을 떠나서 어차피 나올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이 영향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크게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럼 매수 시기는 오히려 얘네들은 제초제가 된 이 시기 2018년 초. 그러니까 어차피 제초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들 있죠. 어차피 제초제 적용 받는다 하는 애들, 얘네들 매수 시기는 2018년도 초. 제초제 영향을 받고 받은 애들이 또 좀 휘청휘청하고 휘청휘청하면은 이걸 보고 사업이 아직 뭐 이것보다 많이 남은 애들 2019, 2020에 실제로는 요 제초제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 관리처분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아마 이 영향을 받고 흔들릴 거예요. 그럼 요때가 매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초기 단계들 있잖아요. 초기 단계 재건축. 얘네들은 오히려 이게 휘청을 하면 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요때. 이 앞에,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10월 달에는 임대사업자로 인한 실망 매물이 나올 텐데 이거보다는 제초제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얘네들 매입을 하시려면 얘네들은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에는 2018년도 초 정도가 아닐까. 이때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이 뒤로는 시장의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수 시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좀 되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얘는 이 뒤이기 때문에 이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9, 20년도에 실제로 관리처분 받고 하는 것들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초기 단계인데도 제초제 신경을 쓰일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18년도 초. 그렇지 않고 그냥 매수하고 본다면 저는 9월 달에 에듀 엔진 DSR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임대사업자 당근. 근데 당근이 별로 맛이 없는 당근이 나올 것 같아요. 요 다음, 요 시기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재건축 쪽으로 보신다면 초기 재건축 단지, 서울의 초기 재건축 단지고 한 2년 후에 뭐 관리처분 들어간다든지 하는 단지를 보신다면 요때가 매수 시기니까 18년도 제초제 딱 나와서 뭐 난리 부을 칠 때 이때가 매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뭐 매물별로 본다면은 또 뭐가 있냐. 예. 하고 어차피 3월 말, 3월 중순이 되면 어차피 끝나요. 예. 이때부터 물건 없어. 3월 중순부터 물건 없는 시기 들어가고. 근데 이때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회복은 안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장이 턴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추세라고 하는데, 긴 추세 얘기면 단기적으로도 추세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가 진행이 되면요, 이렇게 시장이 침체가 지속이 되면 그게 일종의 그 자체로도 추세를 만들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뒤로도 한두 달은 영향을 줘요. 이거 봐봐. 실제로 4월부터는 시장이 하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4월부터도 아마 한두 달 정도, 4, 5월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거예요.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6월, 5월이 점유지대가 되겠네요. 요 정도 해가지고 아마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량이, 이때부터는 물량이 잠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까운, 그냥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보자. 1년은 아마 플랜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 뒤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예, 그 정도 했고, 내일 다시, 예, 실제 적용편 한번 봅시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적용 편익을 해봤자 기본적인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 양도세에 대해서 저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세무 쪽에는 원래 약한데 매도하다 보면 워낙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위주 대체적인 방향성만 잡. 양도세를 털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양도세 대비 기본적인 것만 하죠. 양도세는요, 현재 일반 가입일 때 얘기해요. 1년이 누진이 돼요. 1년 간격으로 누진이 되는데 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2017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요 기간이 누진이 돼요. 누진이 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나가냐면, 양도세 세율표. 예, 저 양도세 세율표는 못 외워요. 그거 잘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예, 양도세 계산기 있으니까 넣어보면 되고 네이버 한번 쳐보시면 나오니까 그냥 쉽게 5천만 원일 때 대강 650만 원 정도. 자, 2017년 2월부터 2017년도 12월 말까지 1년간이 누진이고요. 양도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합시다. 양도차익, 양도차익. 양도세가 받는 게 소득세하고 기본적으로는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클수록 고세율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모두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찾아서 제가 볼게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뭐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저도 이거 굳이 외우질 않더라고요. 양도세율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 5천만원까지 35%부터 해서 두 개 또 있어. 뭐 5억 기준이 있는데 잘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양도세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실제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 금액을 얼마 해가지고 누진과세로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좀 이건 그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꽤 지금 이렇게 고수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전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양도세가 그러니까 뭐 9천만 원이 나오면은 24%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누진공제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9천만 원이면 좀 줄여가지고 8,700만 원을 해가지고 이 구간을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이걸 이 구간을 더해가지고 하는 건데, 계산하기 쉬울래니까 그 현재 금액에서 요게 이게 고정이니까 이 금액이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누진공제를 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이 클수록요, 양도 세율이 높은 걸 맞는 거는 맞는데, 높은 걸 맞아도 내가 가져가는 건 더 커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줄인다고 금액을 싸게 파는 거는 전혀 쓸데없는 소리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양도세 하는 것 자체가 비싼 거 되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 양도세 하는 것 자체가 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800만 원, 뭐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8,800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이세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구간에 이세율을 내더라도 이걸 넘어가지 않는 것보다는 받아온 거에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이죠. 예,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양도세 세율 낮춘다고 해가지고 뭐 금액을 싸게 팔겠다? 하는 분들이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질문이 많이 와요. 그 자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분인데도 남들 양도세 개선을 해주면서도 보고 계시다고 해도 무슨 일인가 하겠어요. 자, 양도 차익 봅시다. 5천만 원일 때 양도 차익이 정확히 이것도 지금이 660 얼마인가 70 얼마인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저는 그냥 금액을 외워보였어요. 금액을 외워야지 6천만 원일 때 640 몇만 원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650만 원. 양도 차익이 2억일 때는 이것도 뭐 얼마 나오는데 쉽게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이 2억이 나면은요 2천만 원을 내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되면 650만 원을 내요. 이게 660 얼마가 70인가 되는데 어차피 10만 원 나중에 빼버리고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집을 두 채를 팔았어요. 그리고 5천만 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양도세는 650만 원과 650만 원이에요. 650, 650. 근데 실제 여러분들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1번, 2번, 3번. 1번과 2번을 더하면은 양도차익이 5천 더하기 5천은 1억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패스, 대강 그냥 흘려줘도 돼요. 근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2억이죠. 2억이면 2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양도차익이 적을 때는 왜? 세율을 낮은 걸 맞으니까 650만 원밖에 안 내요. 이것도 5천만 원이면 650만 원밖에 안 돼요. 두 개를 더하면은 양도차익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얼마가 되냐면 6, 2, 12, 1,300만 원을 내요. 이 양은 얼마의 갭이 있죠? 700만 원의 갭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2016년이에요. 이 1번과 2번 주택을요, 1번을 이때 팔면은 650만 원을 내요. 2번을 갖다 이렇게 연도를 분리해서 팔면 얘는 650만 원을 내요. 이해가시죠? 같은 해에 판다면은. 자, 3번. 3번을 팔게 되면은 양도차익이 2억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내요. 그쵸? 자, 1번과 2번을 같은 해에 판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진이 된다고요. 즉, 1번을 팔 때는 양도세 얼마를 내요? 650만 원을 내요. 2번을 팔 때는요. 2번을 팔 때는 아까 양도세로 막 계산을 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2억을 팔 때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왜 650만 원 빼세요? 그러면은 1,350만 원을 내요. 아, 끝자리 10만 원, 20만 원 다 틀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계산 복잡하니까 1, 20만 원은 그냥 아홉 계산하시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얼마? 2천만 원을 내요. 그러면 2천만 원 똑같죠? 왜?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고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니까. 즉 한 해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1억이 나와가지고 3번하고 똑같다고요. 3번. 양도차익 2억 난 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5천. 첫 번째 건 65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얘는 5천만 원에서 세금을 650만 원 내는데 두 번째 거는 똑같이 5천만 원인데 얘는 세금이 2배가 넘어가요. 1,3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세금을 분리를 시키라고요. 이렇게 연돌 분리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액 투자할 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액 투자는요 양도세가 싸요. 양도세가 좋아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는 꼭 정답은 아니에요. 2원 상여원은 2원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실제로는 찍해야 연도를 갖다 1년 정도 분리밖에 안 돼요. 왜냐면 실제적으로는 양도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느 한 지역의 소액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매도 시기가 겹쳐요. 이게 한 해나 뭐 연말 겹치면 끼케 연말 연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팔 수는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연초부터 딱 해도 시장이 꺾일 것 같다 그럼 이때 팔아야죠. 이걸 연도 분리한다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니체를 갖다 한 해에 판다고요. 그럼 뭐가 똑같아져요? 이렇게 원래는 600, 650 이렇게 해가지고 7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실제로 매도 시기가 겹쳐버려. 이 1번, 2번이 같은 동네에 있는 주택이라면 매도 시기가 같겠죠 거의. 시장이 꺾일 때 팔아야 되니까. 그럼 1번, 2번은 어차피 같이 팔아야 돼가지고 양도세는 똑같이 나와요. 끼케야 2년 분리 정도 가능해요. 연말에 걸리면.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양도세가 부담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양도세가 부담이 적을 확률이 있는 건 맞아요. 확률이 있는 건 맞는데 반 정도 나눠서 낼 수 있는 정도지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니체에 있다고 650, 650, 650, 650 4년에 걸쳐서 파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소액 투자는 채수가 많거든요. 여러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채수 많죠? 한 지역이 8채 이렇게 들어가 계시죠? 그거 8년 동안 파실 거예요?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해서 그거 5천씩 났다고 하면 양도세를 다 분리하시면 2011년에 한 채, 12년에 한 채, 그리고 18년까지 파셔야 돼요. 8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한 채씩 파셔야 돼요. 양도세에 그 다 최고를 누리신다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양도세는 지금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양도세 위주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같이 있지 않아도요 이번 정부 대책 나오고 다 엉켰죠. 예, 대책 나오면 엉켜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신같이 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맞추세요.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맞춰 놓으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맞춰져 있으면 좀 힘든데 기본적인 것만 맞추시면 돼요.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요. 가능하면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1번, 2번을.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리를 하려면요. 이 주택이 지역이 다르면 돼요. 지역이 다르면은 자연스럽게 매도 시기가 달라요. 보통 지난장에서도 서울이 마지막 거의 정점이 2006년 보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2008년 보거든요. 한 6년, 7년, 8년, 3년의 갭이 있어요. 그럼 3년에 나눠 팔 수가 있다고요. 훨씬 낫겠죠, 양도세가. 그럼 지금 지역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즘 그거, 제가 문의 온 것 중에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택수를 제가 줄이려고 했더니 이걸 전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뭐, 5천만 원 손해봤어요. 주택이 있어요. 이것도 다주택자들 쪼이면 팔아야겠네요. 양도세 때문에. 아니에요. 양도세가 마이너스 5천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1번. 자, 5천만 원에 650만 원이 내잖아요. 이걸 갖다 한 해에 팔면 같은 해는 누진이 된다고 했잖아요. 즉, 2017년도에 1번에서 양도세액이 5천만 원이 났죠. 근데 여기에 4번이라고 치면 4번은 같은 해에 팔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나요. 그럼 5천 마이너스 5천이면 얼마죠? 빵!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없어요. 1년은 누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강하게 다주택자 양도세를 쪼이니까 전 이 마이너스 난 주택을 팔아야겠어요. 주택수를 줄이려고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양도세가 중가가 나와 버리면은 이거는 쓸모가 더 많아져요. 양도세가 다 팍팍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뭐 이렇게 무슨 구간에 양도세가 뭐 비싼 구간, 양도세가 50%가 나가는 구간, 50% 나가는 거, 그게 꽤 커야겠거든. 근데 내가 지금 한 게 뭐
뭐 한 7, 8천, 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인 주택이다. 네,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그 외에도 40% 정도는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실제로 건질 수가 있어요. 뭐냐? 수익난 구간, 수익 큰 거, 수익 크고 중간에 있는 것만 같이 파악보이면은 여기서 2억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럼 나머지 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한 절반 정도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수율주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장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거의 그게 이런 식이 있는 게, 주변지 빌라들이 좀 있고, 주변지 빌라는 아직 회복 안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용인 쪽이나 요런 쪽에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뭐 억 단위들, 뭐 7, 8천, 2억 난 것들 있거든요. 요거 주택수 줄여야 되니까 무조건 파셔야 되나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거는 세무사하고 상담 반드시 하세요. 가능하면. 뭐 저는 뭐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건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 쪽 문의하면 잘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나는 주택이 있다. 에이 꼴보시가 그거 법일 거야. 주택수 다주택자 쪼인데 하시지 마세요. 그거 다주택자 쪼이는 게 양도세로 쪼이는 거잖아요. 양도세 중과일 때는요, 이거에서 금액을 빼가지고 나머지에서 양도세가 내기 때문에 오히려 쓸모가 더 많아져요. 손해난 건 가슴 아프지만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양도세 중과한 건 같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거는 한 번 파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거 중과 받을, 그냥 서울주택에 서울에 집이 3개다. 지금 딱 묶였잖아요. 근데 이거 양도세예요? 안 풀려요, 보통. 중과가 나오면은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풀려요. 3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막 이게 일시적 2주택을 맞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건 내야 된다고요. 뭔가 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묶어서 파는 거예요, 같은 애. 같은 연도에 파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난 걸 먼저 팔고 나중에 뭐 플러스 난 걸 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세무사님이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기억은 못하고,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세무사 쪽 문의하세요. 양도세 마이너스 난 거 있고, 아니 10회 차이 마이너스 난 거 있고 플러스 난 거 같은 애 해가지고 이거 상계처리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뭘로 팔고 어떻게 하시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거 질문 많이 오는데 이거 갖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쪼여 파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야 되는 거 아니요. 마이너스 크게 난 거는 플러스 크게 난 거 하고 같은 애 파고 있어요. 양도세 크게 나오는 것들 그러면 양도세가 푹 죽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는 이미 손해를 본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 다시 회수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냐, 예, 된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양도세대가 기본 개념이에요. 양도세는 그냥 1년 누진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받는데 1년 누진이기 때문에 1, 2, 3을 판다면 1번이 낮은 세율, 먼저 파왔다면 2번이 좀 높은 세율, 3번은 더 높은 세율. 그래가지고 얘가 시세 차익이 4하고 똑같다면은 얘하고 1, 2, 3 시세 차익이 얘는 3억이고 1억, 2억, 2억이다 그러면 얘는 결국 한 해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가 같다. 왜냐면 1년이 누진이기 때문에.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 있는 게 마이너스 뭐가 있다. 그 이 마이너스는 뭐하고 같이 파겠냐? 양도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놈하고 같이 파야죠. 왜냐면 높은 세율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난 거는 누가 같이 파냐면 비과세 안 되고, 비과세 안 되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제일 큰 놈. 제일 조그맣게 난 놈은 줄여도요. 이 650만 원짜리, 자, 여기서 같이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시세 차익 5천만 원 난 거가 2억짜리가 있어요. 자, 내가 마이너스 5천이라고요. 1번하고 같이 했어요. 그럼 양도세 빵원 나와요. 아, 양도세 한 푼 났네. 좋아.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얘하고 파시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팔면 얘가 2천만 원이 650만 원 주고 팔아요. 그럼 얼마에서 이익을 보여요? 1350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얘는 1350, 얘하고 같이 팔 때. 얘하고 팔 때는 652. 내가 이 두 개 갖고 있다면 누구하고 같이 파봐야겠어요? 이놈하고 같이 파봐야죠. 같은 해. 이해 가시죠, 이제?
예,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네, 실제로 하는 거는 세무사 쪽 문의하시고 저는 그냥 맡겨요. 예. 제 신조가 전문가는 다 써먹어가고 있는 것이다. 굳이 내가 그걸 갖다가 징징대면서 하지 말자 주의여가지고 저는 다 맡겨요. 가끔 저한테 셀프 등기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맡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세무사 맡기면 10만원이 10인가 15만원인가 주면 해주는데 그걸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다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무효를 확인도 가능하고 내가 한번 하다가 한 번 사고 터지면 몇 천만 원인데 저도 주위에서 거기 사고에 몇 천만 원씩 나는 걸 한번 그게 종종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양도세 중과 들어가고 하면 복잡하죠. 이때는 정말 많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그냥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예전에 저도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명씩은 보거든요. 한 명, 2명? 양도세 사고는 한 번 나면은요, 기본이 한 3천, 4천, 5천이에요. 세무사 뭐 한다고 그 돈 얼마나 준다고요? 전문가는 써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거 받을 만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요. 돈 주고 써먹으세요. 굳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 주고 써먹으세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저는 세무사 아니니까 저한테 너무 자세한 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개념은 잡히셨죠? 요거다 일시적 2주택 봅시다. 지금 이혼 상황하면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일시적 2주택이야. 이쪽 문의가 많이 오세요. 8월 3일 기준이에요. 8월 3일 이전이면은 뭐가 있냐면 실거주가 없어요. 이후면은 실거주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자, 요거 기억하시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A, B가 있다면 이걸 일시적 2주택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A와 B의 사이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1년 매입 시기에 1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있다면은 1년의 시간차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A를 파는 거예요. 먼저 산 주택을 파는 거예요. 먼저 산 A를 매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투자하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살 것 같으세요? 실거주 주택을 사요. 그 다음에 뭘 사세요? 투자주택을 사요. 사실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걸 실거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투자에 써먹는다고 해요. 투자에 써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실거주 주택을 사고 투자주택을 사요. 1년의 간격을 띄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으면 뭘 파와야 돼요? 3년 안에 A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실제 적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파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B를 사고 3년 안에 A를 매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거주 주택은 매도를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시적 2주택을 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실거주 주택은 옮기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사비도 들고요. 인테리어도 여러분들이 세입자한테 주려면 투자금이면 인테리어를 안 하는데 새로 들어가시려면 인테리어부터 가구부터 맞춰서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커요. 여러분들이 투자주택이기 때문에 뭘 팔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B를 팔고 싶다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은 A예요. B를 팔면은요, 그냥 B를 팔면은 일시적 2주택 B가 그냥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갖다가 계획을 잡으시는 게 뭐냐면 계획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서 이걸 반대로 할 만한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거에서 맞추려면요, 반대로. 뭐냐면, 즉, 실거주 주택이 여러분들이 하나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거부터 1년 전에 있는 투자 물건 C. 투자주택. 1년 간격을 띄고 하는 투자주택. 이 포지션이 돼야지 일시적 2주택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부터 문의 오셔가지고 일시적 2주택으로 내가 근데 이미 실거주주택이 있는 분이 많거든요. 실거주주택이 없는 분은 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거주택을 먼저 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놓으신 상태라면 취득 기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취득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면요, 차라리 투자주택을 그 전에 먼저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이 포지션이 안 된다. 이 포지션이 안 된다. 이미 이게 안 되고 이미 실거주택이 있다. 이미 실거주택 입주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일가구 주택을 어떻게 맞추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굳이 찾자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요, 이걸 투자주택이 아니라 실거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사회가 들어가서 40만원 주택을 사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게 실거주 조건이 있어요.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물론이다면 결국 같은 동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포지션인 분들은. 내가 일시적 2주택, 근데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주택도 고가주택이라 좀 꽤 괜찮은 주택이 많아요. 동네도 괜찮은 데가 많고. 그렇다면요, 내가 할 때 뭐냐면 사고 3년, 그러니까 실거주택 살고 있다. 이거 산지 꽤 됐다. 이거 1년 이상만 띄우면 돼요. 이게 뭐 지금 산지 5년 됐다.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가 또 매도 기준이다.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실거주 주택이 지금 있다면은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피실 만한 물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옮겨서 살 수 있는 집, 요걸 갖다가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써먹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실거주가 있다면 얘도 나중에 비과세가 된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투자를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당연한 얘기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줄어드는 게, 투자를 어디에, 일시적 2주택 하고 싶은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전 실거주 이거인데 이거는 팔기 힘들어요. 뭐 앞으로 뭐 2년간 3년간 팔기 힘들어요. 애들 초등학교예요. 그럼 답 나왔죠 뭐.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실거주 주택인데 팔질 못한다. 근데 일시적 2주택을 쓰겠다. 일시적 2주택은 먼저 산 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먼저 사시거든요. 그럼 뭘 사셔야겠어요? 이사갈 수 있는 집을 사셔야 돼요. 이사갈 수 있는 집을. 이사갈 수 있는 집을 사셔야지 자기가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얘를 팔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시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A, B, C. 얘는 좋은 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좋은 주택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딴 집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 보유가, 2, 3, 4, 5. 1번이, 그러니까 뭘 예를 들까?
최근에 조금 올랐고 괜찮은 데가 평촌 있고 2번에 선 있고 용산 있고 여기에 목동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뭐가 있을까? 주변지 인천 빌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아파트 갭 투자 있다. 평촌은 10일 차익이 좀 있어요. 용산도 10일 차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이 일시적 2주택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비규제 지역은요 일시적 2주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얘와 얘는 일시적 2주택과 상관이 없어요. 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일반 가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지 뭐는 있죠? 평촌은 10의 차익이 났다면 일반 가세호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그 다음에 용산은 좀 올랐어요. 목동은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평촌이 평촌이 2005년에 샀다. 용산이 2016년에 샀다. 목동이 2017년에 샀다. 2월달 하고 얘는 2월달 샀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16년 8월달 하고 얘는 2017년 5월달 샀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가 많으실 거예요. 이건 선택이에요. 평촌하고 용산을 갖다가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쵸?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쓸 만한 매물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이거나 또는 일반 과세호 내도 세금이 너무 많은 애들.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가격이 많이 오른 평촌은 가격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쓸만해요. 그 다음에 용산하고 목동은 여기는 뭐냐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중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쓸만해요. 그리고 차후에 오른 폭을 갖다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일시적 2주택을 뭘 쓸 것이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쓴다면은 자 평촌과 용산을 갖다 일시적 2주택으로 쓰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평촌이 2005년도에 샀어요. 2005년도에 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쳐주세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용산이 되는 거예요. 1년 간격 떨어졌죠? 그럼 용산 2016년이니까 언제? 2019년 2월달 이전에 뭘 팔아봐야 돼요? 평촌을 매도하는 거예요. 얘를 일시적 2주택을 쓴다면 2019년 2월달이에요. 일시적 2주택의 또 기준이 하나가 또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몇 채가 있던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팔 때 일시적 2주택만 만족을 하면 돼요. 중간에 내가 집이 10채가 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팔 때만 일시적, 즉 뭐냐면 2019년 2월달 하니까 그러니까 2019년 2월달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집이 평촌과 용산만 남아있으면 돼요. 이러면 일시적 2주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2018년도 12월 32일 날 현재 5주택이었는데 32일 날 세 채 팔았어요.
인천, 목동, 인천 세 채를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몇 채가 있던 이 안에 또 뭐 6번, 7번을 샀다가 파와도 상관이 없어요. 매도 시기에만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맞추기면 돼요. 즉 2019년 1월 달에 평촌을 매도할 때 9주택만 남아있는 상태면 돼요. 즉 매도 순서는 나머지 3, 4, 5번은 언제 파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전에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둘러 파실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하시면요,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겠네요. 이거 지금 당장 팔면 되는데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매도 때만 2주택만 되면 돼요. 즉 얘는 언제 팔면 돼?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평촌 매도하기 직전까지만 다 매도를 끝내시면 돼요. 즉 시간에 서둘러 쫓겨서 파실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파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 그리고 그러면 일시 이때 파야 되고 여기서 또 수원은 숙한 데가 있으니까 지방 투자 매입 2018년도 28년 2월 이렇게 매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언제 팔면 돼요? 이때까지만 팔면 된다고요. 단지 요거에서 매입하실 때 요거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년이 안 되니까 중과세가 나오죠. 요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만 파시면 돼요. 보유하고 계신 거는 서둘러 파실 필요가 없다. 이걸 일시적 2주택을 쓰려. 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있는데 목동이 뛰는 거예요. 목동이 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산과 목동을 갖다 일시적 2주택을 쓰는 거예요. 이게 1번 안이라면 2번 안은 용산과 목동. 그럼 목동은 언제? 2017년 2월이죠. 그럼 3년 뒤 2020년 2월까지만 나머지 것들 다 해결하면 돼요. 평촌, 인천, 지방 나중에 사시면 지방 2020년 2월까지만 다 매도를 하시고 매도 시점에서 용산하고 목동 두 채만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은, 자, 얘가 시수 차이가 크다고 했죠? 얘는 어떻게? 얘 하나만 연도를 분리하시라고요, 이때는. 근데 만약에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수익이 나는데 얘가 크다면 평촌을 갖다가 한 해, 2020년이면 2019년에 파신다든지, 또는 2020년에 파셔도 상관없어요. 2020년 2월이니까, 2월 달에. 나머지 두 채는 비과세니까. 해가지고 얘만 연도 분리시키고, 나머지 애들, 인천 빌라, 인천 아파트는 시세차이 적다면 얘네들 갖다, 얘도 각각 하면 되는데, 시세차이 적을 때 너무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나머지 것들과 평촌만 분리를 시키시라고요. 그럼 얘는 일반 과세 받으시면, 만약에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인천 아파트 갭 투자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2천이 났다. 이건 어떻게? 얘 인천 아파트 마이너스 얘와 얘를 누구와 같이 팔면 될까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과 같은 해에 팔면 돼요.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해에 인천 아파트 마이너스 나는 것과 평촌, 일반 과세라는 평촌을 갖다 같은 해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비과세, 그 다음에 여기 양도세 좀 일반 과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얘는 장기 보유도 되니까 나중에 팔면 더 좋긴 좋겠죠. 장기 보유 받으면서 이거 마이너스 한 거고 같이 해서 시세 차익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방식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또 딴 예 한번 봅시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 온 것 중에 보니까 일시적 2주택을 써야 되는데 나머지 주택도 빨리 매도를 하시려고요. 그게 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마음이 서둘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 장에서 언제까지 약세일 거겠죠? 내년 한 3월까지는 약세일 확률이 크다고요. 그럼 일시적 2주택을 놓으신다면 지금 같은 방에 일시적 2주택을 놓으신다면은 어차피 매도하셔야 되는 물건을 갖다가 내년 3월 이전에 파실 필요가 없다고요. 일시적 2주택 팔기 전에만 팔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뒤로는 꾸준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파실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파실 거면은 기다렸다 파시는 게 낫지 지금 서둘러서 매도를 하실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현재 일반 가세였기 때문에 이 일시적 2주택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쓰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1번 분당 2015년 3월 그 다음에 평촌 2016년 2월 그 다음에 뭐들을 잡을까요? 서울 중에 무슨 걸 잡을까? 강동 2016년 2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디 잡을까? 예, 인천 2017년 2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을 쓰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렇죠? 일시적 2주택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상태에 쓴다면 딱 보이는 게 1년 간격을 쪄야 되는데 얘는 1년 간격이 안 되죠. 얘하고 얘도 1년 간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을 쓰면 분당하고 강동을 쓰면 돼요. 일시적 2주택. 평촌은 일반 가세. 이거 두 개를 바꿔볼까요? 이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자. 평촌.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애매한 게 얘네는 어차피 일반 가세잖아요. 비가세보단 못하지만 일반 가세하고요. 얘네는 지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가하고요. 얘네가 1년 차이가 나면 딱 좋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얘가 2월달이 아니라 얘가 3월달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력들 하세요. 지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딱 좋은데 이 상태면 이게 지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에서는 할 때. 어차피요 이 상태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중간을 맞아야 돼요. 하실 때 어차피 중간을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을 썼다고 한다면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일시적 2주택을 사용을 하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5번 주택을 매입을 하셔야죠. 어디를 할까요? 강서. 강서가 괜찮아요. 강서. 2010, 지금 7년이죠. 예, 지금 17년이니까 원래 하반기 2017년도 9월, 10월달 나가니까 12월달 매수. 그럼 어떻게 되죠? 얘하고도 2주택이 되고 얘하고도 2주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얘랑 얘를 갖다가 일시적 2주택을 쓰시던지 아니면 얘랑 얘랑을 일시적 2주택을 쓰시던지 그게 아니면은
이걸 매입하시고 내년 3월까지는 중과가 아니니까 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얘를 매도하시든지 얘를 매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갖다가 매도를 하시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분당을 매도해요. 분당 매도. 그다음에 강동과 강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예요. 한 채를 매입을 하세요. 한 채를 팔고 한 채를 팔면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거주 조건이 없어요. 얘는 지금부터는 거주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할 때 뭘 하시면 좋아요?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사시는 거예요, 아까. 그럼 이제 이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면은 이제 거주 조건도 자연스럽게 비과세가 되시니까 거주 조건을 할 수 있는 걸 사셔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매도 언제까지? 2018년도 3월 말까지 매도 날려요. 그러면 얘와 얘는 일시적 2주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평촌과 인천은 언제까지 팔면 될까요? 이 뒤로 3년 뒤 2020년 12월 달에 뭘 팔아야 돼요? 강동 매도예요. 강동 매도. 12월 달 전까지 강동 매도 날 전까지 평촌과 인천을 사이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반 과세, 비과세, 얘도 실거주하는 것도 한 다음에 자 이거 산 다음에 3년 이내에 판다고 2020년에 판다고 했죠. 강동은 2020년 12월에 너무 빡빡하다. 예, 10월에 팔았어요. 한 달 남기고 매도 하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도 계약서 쓰시고 또 괜찮은 일로 매수 계약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뭐 분당을 2020년 이게 10월 팔고 12월에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1년이 버거지죠. 그럼 그 다음 매도는 어떻게 돼요? 3년 2023년까지 뭘 팔면 돼요? 강서를 2년 실거주 2년 실거주 할 수 있죠? 17년이니까 18년, 19년, 12월 달이니까 2년 실거주에 2023년도 12월 이전까지 파시면 다시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번가가 가면 판무시.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일시적 2주택 전략이고, 자, 강서를 매입을 했어요. 강서를 매입을 하면은,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이거는 일시적 2주택. 흔히 말하는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이거와 강서 스타일을 같이 합치는 거예요. 6번 주택, 7번, 8번을 갖다가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 저희가 비규제 지역을 못 외웠어요. 네. 수원 재개발 가능한 재개발 빌라. 그 다음에 인천 재생구역 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어디 있을까요? 안양 같은 데가 안 걸렸죠. 네, 안양 같은 데가 걸렸죠. 안양의 재개발. 매가 2억 4천, 1억 5천. 이런 걸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건 언제 매입을 하시냐? 강서를 산 다음에 매입을 하셔도 되는데 강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강서 사기 전에 이때 매입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매도 때만 일시적 2주택이 되시면 되거든요. 이걸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셨다가 이거는 언제까지 팔면 돼요? 강동 2020 그러니까 이걸 매입 시기는 언제가 돼요? 2017년 12월 지금부터니까 이거는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2계획을 짜신다면 지금부터 매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매입 시기는요, 이원 전략으로 가시다면 매입 시기는 이거는 서두르세요. 이거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임대주택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양도세 중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더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아요.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이전력을 가진다면. 자, 2017년도 10월달에 매입을 해요. 그럼 언제까지 팔리면 돼요? 2020년 10월. 강동 매도 전까지만 이걸 갖다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 안에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내가 재개발, 재생, 재개발 써놨냐면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때 갭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비규제 지역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보유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요. 보유세가 나오면 뭐냐면 과표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매가가 적은 거. 보통 이런 것들은 매가가 적다고요. 보유세가 적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 갖고 있으면 이게 조금 올랐어. 근데 2020년 10월에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비교세를 갖다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술 시켜 드실 때 사이드 메뉴예요. 주 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이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에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얘 계획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갖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지고 계신 동안 얘가 보유세, 아까도 이 앞 시간 설명드렸듯이 임대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이번에 근데 주택수에서 빠진 것들 있죠. 지금 1억 원던가 빠지죠. 아마 요 정도, 뭐 이것도 조금 작은 거 들어가면 재개발 지역인데 초기 재개발이 거의 아직은 안 되는데 될락말락 하는 것들. 재개발 구역은 채수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거는 채수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요런 것들 위주로 가지고 계시면은 세금이 적어요. 보유세가 상당히 적어요. 근데 과표도 거의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금액이 작아지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그거 아니면 여기서 갭 투자로 9번 예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 갭 투자로 뭐 3억짜리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2020년 10월이 되면요. 무조건 파와야 돼요. 강동을 팔기 전에 무조건 파와야 되는데 얘네는 만약에 무조건 파와야 된다. 근데 조금 올랐는데 아직 안 올랐어. 좀 더 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는 팔고 다시 사면 돼요. 자, 1억짜리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실 때 양도세 내겠죠? 양도세 내고 다시 사시잖아요. 그럼 결국 들어가는 거 뭐냐? 양도세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것 때문에 중간 정산 의미예요. 그럼 결국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취등록세예요. 얘는 취등록세랑 복비를 합쳐봤자 얼마 안 나와요. 팔고 다시 사봤자 어차피 200만 원 안쪽에서 끝나요. 아마 이게 뭐 100몇십만 원에다 복비하면 200 얼마 정도면 끝나는데 얘는 3억짜리는 보유하는 동안도 크지만 팔고 다시 사고 했을 때 얘는 그것도 커요. 팔고 다시 사기가 물건이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팔고 사고가 안 돼요. 금액이 3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커요. 그래가지고 이 팔고 사고를 했을 때 지금 최근에 팔고 사고 얘기를 했을 때 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 다 어떤 분들이냐면 매가가 8억 9억짜리 얘는 팔고 사고가 힘들어요. 팔고 사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고 사고 전략 양도세를 아끼기 위한 팔고 사고 전략은 제일 조건이 뭐냐면요. 전체 매가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할 줄 때는요. 매가가 작은 것들이 유리해요. 보유하는 동안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하는 것도 구도심 쪽 재생 쪽을 말씀드린 게 구도심 재생 쪽이 스타트할 시기가 됐어요. 거의.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아마 과표가 기준이 돼요. 항상. 과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표가 조금 잡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더 갖고 가고 싶어요 할 때 얘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거니까 팔고 옆집 사면 돼요. 그냥. 이걸 갖다가 2010년에 판다. 2010년 9월에 얘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면서
옆집 다시 매수하세요 그냥.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얘 팔자마자 다시 그냥 매입하시면 돼요. 그럼 들어가는 돈 뭐만 들어간다? 시드너스에 100몇십만 원만 더 들어가요. 거기다 복비 조금 요것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뭐 드리블이 쉬워요. 컨트롤하기가. 이건 장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장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장 중후반으로 들어올수록 큰 장점이 돼요. 사실 초반부에 큰 장점이 아닌데 이원주택들은요 흔히 말하는 정부가 말하는 조사에 빠져요. 이원주택들은 거의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뭘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냐면 자금 출처 조사, 기타 등등 또 타켓 조사 나와요. 이제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분양권 뭐 실시간 중개들을 하시던데 완전 큰일 나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까지도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을 확률도 커요. 이게 금방 안 나오고 예전에 지난달에 송도가 한번 그게 두들겨 맞았었는데 몇 년 뒤에 나왔더라. 꽤 뒤에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안 나와요. 차곡차곡 쌓았다 한 번에 자기가 때리고 싶을 때 시장 뭐 잡는다든지 할 때 조사 나가면 다 된다고요. 그리고 자금 주체 조사도 신경 쓰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조사를 나와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 1억짜리 주택이면 80% 갖다가 증빙을 하잖아요. 세입자마다 전세 6천만 원 찍어요. 그러면은 80%면은 증빙하게 될 거 뭐 있어요? 2천만 원 안쪽이에요. 1,000몇백만 원만 증빙하면 돼요. 아, 1,000몇백 원만 뭘 증빙을 해요? 돈 1,000만 원 어디서 났냐고 그거 어떻게 그걸 증빙을 시킬 거예요? 이건 증빙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런 건 조사를 안 해요. 거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조사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이원 쪽은 장 후반이면 그건 타켓에서 벗어나요. 주 관심 지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데는 거의 다 누가 가냐 서민들이 사와요. 진짜 이거 돈 뭐 2억짜리 빌라가 전 재산이 서민들이 사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뭐 세무조사 안 해요. 그 2억짜리 주택이 전 재산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 고가 주택 있는 데는 때를 맞춰나고 세금도 벌금도 엄청 받을게요. 근데 이거 잡아봤자 이거 만약에 여차저차 소명 못하고 벌금 때린다고 해봤자 소명 못한 금액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한 게 표시도 안 나고 굳이 이런 데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장에서도 사실 이 장점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자녀분들 해주신다든지 할 때도 뭐 많이 이용하시고 자금 출처 조사는 이게 그냥 딱 끝나거든요. 출처 조사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세 그 전세 집어넣고 돈 1,000몇백만 원이거든요. 출처 조사를 할 게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 방식이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드세요. 왜냐면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새로 사시는 거는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게다가 여러분이면 지방분이면 이거 비교해봤자 그거 와서 실거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살리시라고요. 이것만 해도 커요. 정 안 되면 이건 실거주 안 하면 비교해보고 일반 가세에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살리셔가지고 새로 지금부터 매입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새로 매입을 해서 만드시려면 2017년 올해 12월달에 사시겠지만 두 번째 주택을 하려면 언제 사셔야 돼요? 2018년도 12월달이 돼야 된다고요. 두 개 다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럼 2년 실거주 조건이 있거든요. 그 3년 안에 파셔야 돼요. 애매해져요. 4989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2018년 12월이면 벌써 2019년 가까이인데 얼마나 나중이에요. 지금부터 1년 얼마쯤인데.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살려가지고
이렇게 애매하다. 조건이 1년이 안 된다. 그럼 두 채 중에 한 채를, 아니 강동을 매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매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분당하고 강서, 세우매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간 똑같아요. 이거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이 되고요. 이때 강동 대신에 분당을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일시적으로 세워 매입하실 때는 거주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가시면 좋다. 정 안 되면 일반 가세도 내야겠지만 기한이면은 거주하셔서 비과세를 받는 게 좋죠. 일반 가세도 금액이 커지면 꽤 커요. 금액이 적을 때 뭐 5천만 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가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금액 자체가 예전처럼 뭐 3억대 12차이가 뭐 몇 억대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수익률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수익률 위주로 뭐 어차피 해가지고 2억 언더, 맥시멈 2억 정도, 이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값을 해도 2억이면 세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기왕이면 비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좁아져요. 이렇게 맞추려면 세금 매입하는 거 조건이 내가 살 수 있는 데예요. 그래야지. 그럼 이 강서는 언제 파야 되느냐? 내가 지금 매입을 한다면 하고 2020년에 강동을 팔고 재매수를 하고 3년, 2023년 12월. 지금 2017년 12월에 매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2023년도 12월까지 안에 2년을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2년을 실거주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이사를 가시다든지 또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시면 요거 맞춰가지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요 정도 기간이네요. 5년 정도 기간이니까 요 안에서 2년 실거주 같다. 지금 하거나 또는 나중에 하거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요래야지 비과세가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전략이 요거예요, 요거. 딴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보시면은. 매도할 때 중간에 아무리 여러 채여도, 1, 2, 3, 4, 5, 6, 7, 8, 9 쭉 있어도, 매도할 때만 두 채가 있으면 돼요. 즉, 매도할 때만 두 채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 채가 어떠해야 돼요? 가능한 금액이 적어서 보유세도 적고, 여차하면 팔고 사고 해도 취등록세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가주택 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주택 쪽을 싫어하는 게 이게 다 고가주택을 나가면 팔고 사기가 힘들어요. 이 전부 다 몇 억대 보이면 매가가 이 정도면은 또 하나 설명이 된 것 같고 또 뭐 보셨더라. 이 정도면 얼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모자른 부분이나 뭐 질문 들어오시는 거 보고 매일 보고 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